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활용 지원 팀장 박윤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현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교육부 같은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명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데이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의료 데이터를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또 그쪽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몇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좀 이따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개정 발간하고 나서 올해 4월 말에 다시 한번 개정 발간했는데요. 그 사유나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가명정보 제도 소개를 먼저 시작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그리고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의 처리,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소개입니다. 가명정보 제도는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년 전에 많이 얘기를 들으셨던 데이터 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시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3법 중에 이제 2개 법에서 가명정보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신용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5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고 9월 1일에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그다음에 12월 2일에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2021년 10월 5일에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는 먼저 저희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그 개인정보의 또 하나의 일종으로서 가명정보를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과 나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가명정보라는 정의와 가명처리라는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가명정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랫부분에 있는 가명처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해당 정보는 가명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 그리고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익명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의해서 시간, 비용 등을 들여서도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더 이상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조금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개인정보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가명정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익명정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정보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가운데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명 정보의 처리 그리고 결합에 대한 근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에서 가명 정보의 처리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제 앞서 나온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추가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하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처리된 가명 정보는 만약에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제거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명 정보의 결합 근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이고요. 1항에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수행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결합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결합 전문기관의 결합 심사를 통해서 반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외부로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입니다. 해당 고시는 가명 정보에 대한 결합 및 반출 그리고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결합 전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결합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의 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6월 현재 총 21개, 21개의 결합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까 가명정보 제도를 다루는 다른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정정보법에 의해서도 현재 총 4개의 데이터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용어를 약간 달리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개보법에서는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정정보법에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쪽 다 결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약간 시정정보법과 다르게 결합키 관리기관이라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법이 다르다 보니까 절차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결합키 연계 정보를 생성하여 결합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 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고요. 현재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유일하게 결합키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돼 있는 결합 전문 기관들의 목록입니다.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21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총 7개 부처에서 지정을 했고요. 보시면 다양한 부처에서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데이터 전문기관도 같이 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총 4개의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4월 29일에 개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8월 5일 날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같은 해 9월 1일 날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같은 해 9월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최초 발간되었습니다. 그때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이제 2021년 10월 5일에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해당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1차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 29일에 별도의 법이나 고시가 개정되진 않았지만 지난번 이제 고시 개정을 담으면서 좀 부족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예시와 샘플들을 추가해서 2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4월 29일 날 발간된 2차 개정본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목차가 작년 10월에 개정했던 가이드라인 목차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4월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목차입니다. 여러 가지 샘플과 예시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약 14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전보다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도 좀 더 상세하게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가명 처리 절차, 가명 처리하는 단계를 기존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위험성 평가 항목에 제식별시 영향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반출 업무 흐름도를 기존에 계속 많이 봐오셨던 그림일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역할을 분리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또는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합 유형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 저희 가명 정보의 결합은 다이어그램 형태의 결합 유형을 저희가 제시하지도 않았었고 어떤 결합을 진행한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김에 다양한 결합 유형도 저희가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명 처리 및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가명 처리라는 용어 아까 앞서서 이제 법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명 처리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의 처리는 앞서 설명드린 가명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명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의 처리가 같은 용어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처리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이냐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명 처리의 절차인데요. 가명 처리 절차는 1단계 가명 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그리고 2단계 위험성 검토, 3단계 가명 처리 수행, 4단계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 5단계 가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목적 설정의 경우는 법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어떤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단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제시한 3가지 목적 이외에는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설정이 가장 중요하게 앞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가명 처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선정 완료 후에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명 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서류들은 다시 한번 뒤에 저희가 또 다양한 예시를 양식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활용 및 가명 처리 등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 처리단 2단계에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번 주요 개정 사항으로 데이터 자책 식별 위험성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 제식별시 영향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별 위험성 요소를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식별 위험성 요소 그리고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 요소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데이터 자체 식별 위험성 요소로는 식별 정보에 대한 그리고 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그리고 특이 정보에 대한 그리고 재식별 시 영향도에 대한 식별 위험성 요소를 분리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재식별 시 영향도는 특정 정보 주체에게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념상 처벌받을 수 있는 정보 또는 재식별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정보 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환경에 대해서는 활용 형태, 처리 장소,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앞서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감형 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감형 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감형 처리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먼저 항목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형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내부 이용인지 아니면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서 처리 방법과 처리 수준을 나열하고 이어서 이에 따른 명시된 처리 수준, 처리 방법이나 처리 수준에 따라서 실질적인 감형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앞서 3단계에서 처리된 감형 정보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할 때 검토해야 되는 주요 내용 그리고 부적정 시 조치해야 되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표를 이용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도 세부적으로 6단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 서류에 대한 검토,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세 번째로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항목별 감형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감형 처리된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 정보 처리, 그러니까 감형 정보가, 그러니까 감형 처리된 정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서 여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 실제로 감형 정보에 대한 활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5단계인데요. 5단계는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활용하면서 이 감형 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그리고 안전 조치를 시행하거나 감형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을 하는 단계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형 처리에 대한 절차들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감형 처리할 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감형 처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겠다. 근데 양식이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각자 서로 다른 양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만 양식을 구할 수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에 감형 정보 관련된 감형 처리 관련된 양식들, 그다음에 적성 검토에 대한 양식들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양식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여기 감형 정보 이용 제공 신청서 양식이 샘플로 있는데요. 이 양식 외에도 쭉 양식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활용 데이터 요구 수준표, 그리고 감형 정보 처리 기초 자료 명세서, 적정성 검토 결과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거 위원용이고 지금 건 적성 검토 종합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 이해상충 서약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감형 처리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 서식들을 저희가 예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려놓은 예시들은 저희가 이제 양식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감형 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 해당 시스템에서 다운받으셔서 적절하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형 정보 결합 및 반출입니다. 앞서서 이제 감형 정보를 감형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렇게 해서 생성된 감형 정보들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감형 정보들이 결합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형 정보 결합은 이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감형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하는 절차입니다. 감형 정보 결합은 결합 신청, 그리고 결합키 연계 정보 생성, 그리고 결합 전문기관에서 감형 정보 결합, 그리고 반출, 이어서 결합 신청자의 반출 정보 활용 및 관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업무 흐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형 정보 결합 시 기관별 역할입니다. 몇 가지 종류의 이제 기관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결합 신청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결합 전문기관과 결합키 관리기관의 역할을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합 신청자는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자만 결합 신청자가 아니고요. 결합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결합 신청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 결합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고 활용하는 자도 동일하게 결합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 신청자는 당연히 여러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2개 기관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합 목적 설정 그리고 정보를 누가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결합할 것인지 사전에 선택하셔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명 정보에 대한 결합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번에 추가된 가명 정보 결합 유형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집합에 해당되는 일종의 이제 이너 조인 그리고 합집합이지만 개별적인 데이터만 제거된 저희가 일종의 풀 조인 그리고 기준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 맞춰서 결합하는 레프트 조인 형태의 3개 결합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결합 형태들을 다양한 결합 형태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용어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분류로는 공통결합, 그리고 확대결합, 잔여결합 형태로 일단은 먼저 준비를 하고 특히 그중에서 공통결합은 공통 단일결합, 그리고 공통 다중결합, 공통 완전결합 형태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개 기관 간 결합하는 건 아주 심플한 형태라서 일단 저희가 지금 표에서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3개 기관 이상이 결합이 되면 정말 좀 복잡한 결합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또 이러한 결합 형태들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추가된 내용은 결합되지 않는 내용 데이터에 대한 제공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2개 기관 이상 결합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결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결합되지 않는 미결합 정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확대 결합의 경우 확대 결합과 잔여 결합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A 기관에 결합된 내용 말고 결합되지 않는 내용도 저희가 신청할 때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밝히고 해당 정보를 요구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한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를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단계로 구분하였고요. 1단계 결합 신청 단계에서는 결합 신청자가 한 결합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리고 결합 신청서를 작성 등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결합 전문 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정보 파일 내에서 가명정보 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들을 선정하고 반복 결합 여부나 모의 결합 그리고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신청 여부 그리고 결합키 생성 항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 신청자는 결합 전문 기관과 결합 일정이나 아니면 자료 전송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결합 및 추가 처리 단계입니다.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결합 신청자는 결합키 관리 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정보, 암호화 알고리즘과 솔트 값이 되겠는데요. 해당 값을 수신하여서 결합키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결합키를 생성한 후에 결합 신청할 때 선택했던 모의 결합 그리고 결합률 확인, 가명 정보 추출 등이 완료되면 결합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 기관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바로 윗단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결합기 관리 기관에는 결합 키와 일련 번호를 그리고 결합 전문 기관에는 일련 번호와 결합 대상 정보를 보냄으로써 이제 결합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결합키 관리 기관은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합키와 일련 번호만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결합 전문 기관은 결합키를 볼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합키를 제외한 일련 번호와 결합 대상 정보를 보내어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3단계 가명 정보를 결합한 이후에 반출 및 활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합 정보 또는 분석 결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 전문기관에 반출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결합 전문기관은 해당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그리고 처리된 결합된 가명 정보를 바탕으로 반출 심사를 하게 되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반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안전한 관리입니다. 결합 정보를 이용하려는 결합 신청자는 반출한 결합 정보를 당초 결합 신청서 및 반출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업무 흐름도를 저희가 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1, 2, 3, 4단계를 저희가 좀 더 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결합 신청자뿐만 아니고 제공 및 이용하는 결합 신청자, 그리고 이용하는 결합 신청자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저희가 본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에 보면 조금 이제 표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림과 함께 저희가 가명정보 결합 반출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저희가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일단 가명정보는 가명정보로서의 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부를 수행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관리적 보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그리고 수탁자 관리 감독 등의 관리적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먼저 내부 관리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 보면 내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예시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은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 계획에서 정한 내용 중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적 보호 조치 두 번째 사항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가명정보의 처리 금지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자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가명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 또는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환경 점검 등 수탁자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가명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예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적 보호 조치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밑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될 가명정보 활용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일단 예시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중요한 게시할 수 있는 위치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왼쪽은 이제 저희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영한 사례를 저희가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입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 관리, 그리고 접근 통제 및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로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할 때 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추가 정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결합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정보라든가 아니면 가명 처리 기술 등 그런 추가 정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가명 정보와 분리해서 별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실제로 가명 처리한 뒤에 가명 처리가 완료되면 뭐 저희는 추가 정보가 필요 없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추가 정보는 아예 삭제하시길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라면 추가 정보가 가명 정보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다시 재식별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명 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정보는 엄격하게 잘 관리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 또는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 정보 처리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접근 권한도 업무에 따라서 차등 부여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록에 대한 3년간 보관,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 내역, 그리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까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물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리적 보호 조치는 가명 정보 또는 추가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 정보 또는 추가 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 보관실 등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출입 통제 절차를 출입하고 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 또는 추가 정보가 보조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장군 자체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면서 이러한 보조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해서 보안 대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명 정보로 처리하기 전까지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 가명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가명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 물론 별도로 존재하겠지만 가명 정보로 처리된 정보의 경우는 해당 개인이 누군지 식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누군지 찾아서 삭제해주기 위해서 찾는 행위도 재식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제 밖에 부스 중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라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스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부스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설명도 들으시고 가이드라인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